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네, 국내 IT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에 나선 건데요. 암호화폐와 같은 금융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에도 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활용 범위가 앞으로도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때일수록 정보가 곧 힘이 됩니다. 블록체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또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이어서 한 주간의 암호화폐 흐름과 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을 드리는 순서죠. 주간 코인 동향 신디케이터 김기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그래비티의 박종열 CT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계획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분들 모셨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이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침체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국가 간 무역금융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삼성이 플러스 암호화폐 하드월렛 업체 레저에 하나로 약 33억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레저 상임 회장은 삼성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스타트업 블록파이, 예치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모가 5,300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했고 전 세계로 또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왔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오늘 이 안건들 중에서 어떤 안건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네, 뭐 첫 번째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혹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혹한기 지나서 어떻게 이제 거래소들이 생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 더 이제 찝자면 이제 중국에 이게 작년입니다. 2018년 9월 정도에 이 공상은행하고 건설은행 수출은행을 해서 한 10개 정도의 중국 이제 금융기관의 이제 연합으로 선전에 무역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주체나 이건 조금 약간 변경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주체가 약간 변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선전이라는 그 지구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침체기 이겨낸 거래소들의 전략은 이 점이 아무래도 가장 좀 눈길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신진욱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안건이 눈에 띄셨나요? 네, 저는 1번하고 이제 4번이 이제 가장 인상 깊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 대출 관련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런 대출이 이제 가능해지려면 네.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좀 자산으로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나 그 등락폭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 있을 때 이제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거래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주제를 통해서 그 1번 이제 암호화폐 침체기에 대처하는 거래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와 또 아무래도 거래소다 보니까 침체기를 이겨낸 거래소들의 전략은 이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승호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안건이 눈에 띄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신진욱 대표님의 의견이 똑같네요. 네. 저도 1번하고 4번에 관심이 많이 가고요. 우선 거래소는 암호화폐나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좀 중심축이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잘 성장하고 탄탄하게 남아 있어야만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생존력을 높인다는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또 더불어서 네 번째 이제 안건 같은 경우는 실제 소비자들이나 암호화폐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이 부분이 암호화폐 가격은 낮아졌지만은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사용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의미와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이 좀 더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한 안건을 또 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침체 속 진해하는 거래소들 생존 특급 전략은 이런 주제로 오늘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주제가 수익 모델에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소의 다양한 수익 모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거래소를 아무래도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진욱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거래소들이 기본적으로 그 거래소라는 시스템이 나온 지 이제 오래됐고 암호화폐를 거래한 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네. 그리고 또 암호화폐가 좀 안정화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궁리들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 돈을 버는 게 이제 탐욕이 아니라 결국에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또 생존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장 밀접한 건 결제 서비스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네. 눈여겨 보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이제 그 아까 주제를 선정할 때 블록파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치가 많이 돼 있어서 대출의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제 부분도 결제를 만약에 이더리움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결국에 다시 거래소를 거쳐서 그게 네. 이제 원화나 피아트 화폐로 바뀌어서 그 상점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뭐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결제 서비스라는 건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죠. 그래서 결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거래량도 또 일어나고 그리고 안에 또 보관되고 있는 피아트 화폐나 암호화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잠깐 그 말씀드린 블록파이처럼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암호화폐가 제일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동향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부분도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설계가 많이 중요하긴 할 텐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 또 커스터디 서비스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또 많이 맡아주고 단순히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또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거래소의 다양한 수익 모델, 그중에서 결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소의 다양한 수익 모델 중에 네트워크 검증인 서비스, 이 점을 두고도 이야기가 또 많이 오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준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제 그 검증인 서비스라고 이제 우리말로 푸니까 또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마스터노드나 스테이킹이나 지금 이 기사와 함께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이 코인베이스의 테두스 베이킹, 뭐 거기는 이제 용어를 이제 스테이킹이 아니라 베이킹이라는 단어 쓰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들이 고객들한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꼭 검증인 이제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검증인 서비스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체인들 뭐 특정 체인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제 체인 같은 경우에는 POW 방식이기 때문에 지분 합의 방식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킹이라는 건 그 코인 자체가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어떤 하나의 장치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테이킹에 대한 수익률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의 양, 또 가격 이런 것들을 또 조절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거래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분 합의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네. POS나 디포스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일반 사용자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뭐 가장 믿고 내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있는 거래소에서 이런 일들을 풀어준다면 쉽게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검증인 서비스,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든 베이킹이든 마스터노드든 이런 서비스 또한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트워크 검증인 서비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언급을 했던 스테이킹과 또 연계를 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래소 이야기하면 또 ICO 이야기 빼먹을 수가 없죠. ICO와 또 IEO 관련해서 박승우 대표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가 진행할 때는 이전에 ICO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CO를 통해서 자금을 블록체인 자금을 이제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통해서 보증이 됐었거든요. 아, 네. 돈이 들어오면 또 그 토큰을 받아갈 수 있구나. 뭐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데 네.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되고 상장한 이후에는 또 그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고 워낙 안 되는 이제 토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IEO 하는 걸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보장이 된다. 그 다음 신뢰성, 그 다음 사람들이 실망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실망감을 안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IEO로 좀 더 확대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화폐 가격도 많이 내려가면서 네. IEO를 해야만 사람들이 심리적이나 안정감이 좀 더 많이 저는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인 얘기를 잠깐만 조금만 더 하면 네. 검증인 부분이 이제 설명해 주신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이나 대중들이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대하는 방향이나 철학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17년에 만약에 지금 거래소 검증인 같은 서비스 진행했다면 굉장히 대중들이 들끓었을 거예요. 네. 이거는 분산화가 아니다. 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은 검증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거를 또 하려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화된 또 대중들의 시각까지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가요 사업 다각화에 나섰는데요. 옥석 가리기에 나선 건 아닌가. 이제는 이제 거래소들이 옥석만 남기게 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시각이 또 같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대중 센터장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옥석가리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정확하게 파악되는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우리 얘기할 땐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오. 거래소가.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시장이 보통 이제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산업의 시장이 태동이 되고 나서 초기를 지나고 날 때에 이 정도 타이밍이면 사실 이제 좀 가려져야 되는 시기가 되긴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하나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시장을 정리할 수는 없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첫 번째가 저는 이제 결제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어떤 뭐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지만 결제 부분은 선점 효과가 분명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뭐 쇼핑몰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정보 서비스든 결제가 필요한 곳에서 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솔루션 하나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제 대행사를 붙일 이유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지금 모바일 어떤 이제 이 결제가 필요한 곳에서 결제 솔루션을 선택하실 때 보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두 가지를 붙여야 될 이유가 딱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암호화폐 결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제 결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 경쟁이 특정 이제 몇 개 소수의 업체들에 의해서 이제 상위 한 5, 60%를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 네.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업체들끼리 다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또 변화들이 있겠죠. 네.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의 가장 첫 번째 경쟁 포인트는 결제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더 편하게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또 가맹 점수를 누가 더 빨리 많은 수를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옥석 가리기의 첫 번째 경쟁 포인트는 아무래도 결제 서비스일 것 같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박대중 센터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거래소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겠지만 네. 일단 옥석 가리기라는 그 용어 자체가 옥석 가리면 좋은 거라는 이제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고 뭐 마치 시장이 닫히는 것 같은 그 어감이 있는데 옥석 가리기 이제 필요하죠. 근데 사업 다각화
때문에 옥석가리가 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자금력이 없거나 네. 이제 개발력이 없거나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도태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즌에서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를 이제 지난 시즌이라고 이제 본다면 작년에는 이제 거래소들이 나와서 먼저 거래를 이제 원활하게 하고 본인들의 이제 브랜드를 이제 가장 많이 알리고 네. 신뢰성을 이제 줬다면 그 신뢰성과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추가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거래소가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각자의 별개의 이제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각자의 또 전략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제 그 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네. 투트랙으로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소닉의 결제 서비스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결국에는 그 페이게이트도 이제 피지사 이제 신청돼야 되고 그리고 그 상점들도 저희가 다 모집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쓱페이나 뭐 이런 데에 저희가 이제 탑재된다면 오히려 저희는 거래소의 본질에 더 충실하고 이미 잘 되어 있는 데가 브릿지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네. 저희는 더 거래소에 이제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제라는 게 이제 직접 진출이 있고 간접 진출이 이제 있다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좋은 전략이냐 아니냐 나중에 이게 옥석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전략은 좀 거래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래소들이 아무래도 옥석가리기 속에서 각자의 생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존하는 거래소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들만의 좀 공통점이랄까요? 특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또 싶은데 박승욱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 자세히는 못 들여보고 있는데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제는 다들 핵심인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사업 다각화가 과연 이제 옥석가리기고 그다음에 다들 공통적으로 그걸 진행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보는데 네. 사업 다각화가 결국엔 거래소가 생존하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결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사업 다각화하는 건 결국엔 암호화폐로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 거래소가 사업 다각화를 했을 때 진행하는 거에는 암호화폐가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사업 다각화가 잘 돼서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야만 더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업 다각화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소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지 이 점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진욱 대표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라진 거래소의 모습들 어떤 점들이 있나요? 진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진화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네.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진화라는 게 결국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생존이라는 이제 단어로 저는 이제 치환돼서 이제 들리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도 어떻게 살아남았지만 안 살아남은 곳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지금 거래소에서 200여 개 이상 있다는 그 거래소들도 사실 정리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이제 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사업 다각화 전에 다각화를 하려면 결국에 이제 브랜드와 이제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력이 없는 상태로 거래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나쁜 곳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가 정리가 이제 되는 게 네. 결국에 진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진화에 도움이 될 거다. 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박승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진화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한가요? 발전? 이게 근데 이제 급속도로 너무 발전하다 네. 보니까 진화를 해왔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거래소가 결국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거래를 하다가 토큰을 상장을 잘 안 했어요. 네. 상장을 잘 안 하다가 1세대 거래소에서 결국에는 그 다음 거래소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게 토큰을 굉장히 많이 상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토큰이 들어있는 거래소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곧 토큰 가격,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기 때 더 많은 토큰들이, 그러니까 토큰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 토큰들을 많이 모집하는 거래소가 굉장히 올라가다가 네. 그 다음은 토큰 가격이 내려가면서 마이닝 거래소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거래소 코인을 만들고 거래소의 수익을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거래소들이 또다시 성장을 하다가 네. 지금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시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가 이 점이 관건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거래소들 그럼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해서 나갈 거란 말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화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거래소 암호화폐 네. 거래소가 사실 처음에는 이걸 실현하고 구현하는 게 1번이었죠. 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래가. 그 다음에는 보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거래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이 돼서 경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까지 이렇게 지금 변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근데 지금 이 다음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계속 변해왔던 것처럼 진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거래소들이 자꾸 발전을 해나왔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뭔가가 생길 거라는 기대가 또 생겨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비트코인 지수를 이제 전광판에다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YG레이팅스에서 등급을 발표했고, 또 중국의 전자정보산업연구원이죠, 발전연구원. 이제 거기서도 코인에 대한 등급을 매기면서 뭐 이오스가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정부기관일 수도 있고 일반 민간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소에서 또 하나의 사업, 또 이제 그게 사업이 이제 수익 모델로 연결돼야 사업이니까 그 연결될 수 있는 사업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이제 토큰에 참여하는 분, 또 이제 코인의 단순 거래 차익을 보시려고 하는 분,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 모두 포함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얻을 수 있는 채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한적이란 말이죠. 네. 커뮤니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방이라든지 대화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체인에서 만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네. 이제 공식적이고 조금 더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거래소가 해주면서 내가 뭐 그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을 일정 수량 이상 스테이킹해서 내가 VIP 멤버십이 되면 네. 그런 정보들을 뭐 500개나 1000개 되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네. 등급이죠.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스테이킹 요소가 또 한 번 다른 곳에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함께 모색해 봤는데요. 자, 이쯤에서 그럼 오늘도 한 줄 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은 그러니까 저는 이 암호화폐가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창이 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신진욱 대표님께서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뭐 전 침체기, 혹한기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뭐 어떠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래소는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께서 또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거래소가 사업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와 그다음에 신규 고객들, 기존의 고객들이 서비스 받는 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거래소에 관련해서 세 분과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의 만남,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신디케이터의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간의 코인 동향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예측해보는 주간 코인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4월 달에 4,000달러를 돌파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5,572달러로 장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패턴으로 볼 때 현재 투자자들의 모습은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좀 초점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프로젝트들의 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비트코인 상승이 결국 알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점유율과 시총 변화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투자의 관점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4%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시총 자체도 1,000억 달러에 오르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의 물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과 가격 추세에 매우 좋은 징조였던 작년 12월 17일 또는 18일의 어떤 그런 모습과 근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번 주 전체 시총이 1,825억 달러로 전주보다 55억 달러 상승한 상태로 장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1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위부터 5위까지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는 약간의 하락 상태로 와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를 보시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프로젝트 중에서 7개 프로젝트가 손실로 장마감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바이낸스 코인인데요. 무려 약 16%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초에 바이낸스 코인의 메인넷이 런칭이 되고 더불어서 탈중앙화 거래소 발족 소식이 나오면서 그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렇다면 상위 100개 프로젝트 중 상승률 탑5 프로젝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의 어떤 투자자 관점이 이동과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최소 26.5%에서 최대 71.4%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최고 실적을 보인 것은 모나코인인데요. 71.5%에 도달하였고 현재 시총 77위이며 시총 7,100만 달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나코인 같은 경우는 해킹의 대상이 됐었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의 활동 복귀로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모나코인의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모나코인의 거래량이 대부분 일본 엔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100개 프로젝트 중 하락률 탑5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부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DGTX 같은 경우는 25%에 달하는 하락률을 보여주었고 또한 맥시마인 코인 같은 경우 20%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시마인 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초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경험하였습니다. 3월 초부터 10배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 또 2분의 1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은 두 달 동안 5배 상승한 모습이긴 합니다.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디지텍스 퓨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텍스 퓨처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 최악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거래소가 다음 주에 오픈을 한다는 점입니다. 코인이 개당 0.05달러로 시작했었던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상승을 이어오다가 지난주 이래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가격 보정은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정상적인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디지텍스 거래소가 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디케이터와 함께한 주간 코인 동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신디케이터.com 또는 신디케이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의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런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 블록체인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그래비티의 박종열 CT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모바일 환경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래비티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CTO가 그래비티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래비티가 하려는 프로젝트는요. 우선 기존 그 앱 제조사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극복하겠다라는 형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래비티를 하나하나 조금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비티가 탄생되기까지 그 스토리가 참 궁금합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이맘때쯤에 팀이 결성이 됐는데요. 네. 팀 구성으로 보면 우선 저희 대표님도 스타트업계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고 싶었고, 그다음 저희 운영이사님도 기획자로서 스타트업에 있었고, 저도 이제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있다가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를 좀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지금 기술 수준이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저희가 한번 뭐 무모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메인넷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도전을 해보자 해서 다행히도 이제 그 아이디어가 컨셉이 잘 잡힌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그래도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자, 그런데 앞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고정관념을 깨려고 한다. 고정관념을 깼다. 또 이렇게 표현이 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비티가 말하는 고정관념이란 무엇인지, 기존 블록체인에서 어떤 점을 변화시킨 것인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비티가 어떤 문제를 또 해결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는 기존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면은 그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사실 노드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그 노드들이 기존의 이제 합의 알고리즘 뭐 난스를 푸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고사양의 뭔가 이제 PC 자원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걸 탈피하고 모바일에서도 용량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CPU 성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노드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걸 또 장점으로 구축을 해 나간다는 게 저희의 이제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드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또 인물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종열 CTO께서는요, 그래비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밟아 오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발을 들이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새롭거나 뭐 의미 있거나 재미있거나 한 IT 서비스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에 되게 매료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기술적으로 제가 전공이 이제 컴퓨터 공학이다 보니까 네.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가슴 뛰게 할 만한 내용의 뭐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주치기도. 근데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행히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현실적인 기획이 나온 게 저로 하여금 이제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이걸로 좀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 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제 스스로한테는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좀 해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만들어 온 그래비티. 이 그래비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네네. 또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우선 이제 각각의 노드들 군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노드라고 해서 이름이 뉘앙스대로 이제 좀 작은 형태의 노드 군인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 참여해서 형성하는 노드군.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노드라고 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사양과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제 PC나 아니면 그 집에서 안 쓰고 있는 태블릿, 뭐 노트북 이런 게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매크로 노드.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다시피 성능이 이제 좋아야 되는 슈퍼 노드 이렇게 3개의 군으로 나눠지고 오. 각각의 역할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게 하면서 네. 예, 하나 이제 뭐 그동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속도라든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비티의 플랫폼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 구현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동이 되고 또 실사용자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실사용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드릴 때는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의 집합군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이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드가 10대가 모였으면 10대가 성능을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네. 그거 이상으로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이제 던져지게 되면 그 아래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지만 그걸 넘어서는 순간 저하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드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언제든지 참여를 시켰다가 뗐다 하는 구조로 부하가 걸리는 게 많이 트랜잭션을 던지는 경우에 그걸 처리하는 스마트폰도 많아지니까 네. 속도가 안 떨어진다라는 이 이론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실제 저희 서비스가 활용이 돼서 쓰시다 보면은 네. 그런 안정적인 성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무조건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건 진짜 블록체인이지만 안정적으로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나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사용자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사용자들은 이게 자기 휴대폰에 저희 그래비티의 노드가 돌아가고 있냐 안 돌아가고 있냐 의식하실 필요 없이 네. 저희랑 제휴가 되어 있는 기존의 앱 서비스를 설치하면 노드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지갑을 설치하셔도 노드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기존의 노드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컴퓨팅 자원을 많이 막 써서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럼 네. 내 휴대폰을 배터리 소모도 있고 내가 다른 용도로 휴대폰을 써야 되는데 그게 또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손본 게 있어서 그때그때 할당해서 참여를 시켰다가 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작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비티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다른 그래비티만의 차이점 또 특별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설계할 때 스마트폰을 노드로서 넣는 거에 대해서도 기존에 용량도 어떻게 제한적일 텐데 그걸 어떻게 넣지? 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뭐 제네시스 호이스팅이라는 기술적인 뭐 아이디어적인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선의의 노드를 악의적인 노드와 구별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에 특화되어 있는 것만큼 스마트폰에 사실 주소록을 긁어오거나 그러면 주소록마다 전 세계 인구를 다 뒤져도 저와 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진 사람은 하나나 둘도 아닐 거예요. 네. 하나로 디지털 지문같이 압축되거나 아니면 통화 패턴을 이제 보면은 통화는 상대적으로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기록이 유지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변조 시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이게 실제 사용자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가상 머신에 의해서 가짜로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건지를 구별하는 형태를 제가 필터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알고 있는 바로는요. 그래비티가 현재 메인넷 개발을 진행 중인 걸로 들었어요. 상용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또 앞으로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저희 로드맵상에 이제 보면 2020년 내년 이제 4, 4분기 연말에
테스트넷 이후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향후 과제라고 한다면 사실 그간의 다른 프로젝트를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자금을 끌어 모았어도 스케이밍이 뭐니 이렇게 결국에는 안 좋은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그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팀이 그 투기나 투자의 그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본인이 하려는 거에 묵묵히 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혼다에서 이족 보행을 세계 최초로 냈을 때 아시모였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 충격적이었거든요. 오. 그리고 그게 10년에 걸쳐서 개발된 내용이다. 네. 근데 그 뒤에 한국 카이스트에서 3년인가 4년 만에 휴보가 이족 보행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럼 저는 10년의 프로젝트를 4년에 줄였다라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에 혼다가 세상에 없는 기술을 낼 때 10년이 걸릴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포기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네. 안 되는 걸 뭐 괜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그게 초등학교 교보제로 로봇들이 다 이족으로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걸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다음에 그 초심, 그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은 과제에 대해서 또 마음가짐을 네, 같이 그게 중요하다고 곁들여서 그거를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것 둘러둘러 설명하다 보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D앱을 유치한다. 네네네. 이 점도 참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네. 그래비티만의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한 그래비티는 어떠한 전략을 또 갖고 있을까요? 사실 전략이라는 게 저희만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저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스타트업에서 앱을 D앱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그게 어려워가지고 현실적으로 메인넷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앱 제공하는 서비스 그들 유저들한테 맞춰서 니즈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네.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보다는. 네네네.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네. 맞춤형? 네, 이렇게 뭐 그렇게 또 표현해도 좋게 괜찮을까요? 표현해 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비티의 토큰 이코노미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비티만의 토큰 이코노미? 네, 저희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를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역할군에 따라서 보상 적용이 좀 달라요. 그 마이크로노드라고 하는 스마트폰끼리의 합의를 하는 구조는 사실 컴퓨팅 자원을 끌어다 쓰는 면도 있지만 제가 그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면서 남의 컴퓨팅 자원을 쓰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끼리는 서로 그냥 퉁치는 쌤쌤하는 형태의 수수료가 없는 형태로 설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나 아니면 슈퍼노드 같은 좀 일정 이상의 컴퓨팅 사양이 필요한 거는 거기에 맞는 이제 보상 형태가 주어지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그때 조금 뭔가 GBT 저희 그래비티 코인을 많이 받겠다고 하면 매크로노드가 좋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저장 공간을 지속적으로 계속 용량 하드디스크를 붙여서 안정적으로 그냥 확보하고 싶다. 조금일 수는 있지만 그냥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슈퍼노드에 붙는 뭐 이렇게 보상안이 다르게 돼 있어서 그거는 컨셉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저희 퍼블릭 환경에 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그래비티가요. 올해 초에요. 중국의 제네시스 그룹과 MOU 소식이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네. 자,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비티의 파트너십 현재 어느 상황에 와 있나요? 우선 말씀하신 제네시스 그룹이랑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블럭크래프터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마케팅 쪽, 그다음에 보안 관련돼서는 이제 펜타시큐리티도 저희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뭐 아웃소싱 형태긴 하지만 그래도 파트너십이라는 게 좀 더 어감상 그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게 좀 긴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십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 그런다고 이게 서로 건전한 파트너, 그러니까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히 잘 진행은 되고 있어서 네. 뭐 그래도 좋은 뭐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그래비티를 통해서 꿈꾸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 그리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그 중앙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블록체인 세상이 오면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가 꿈꾸는 가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 부딪혀 가고 있는 또 시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이걸 굳이 구분짓지 않더라도 본인의 서비스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그게 온다고 믿고 있고 그게 좀 더 저희를 통해서 앞당겨지거나 혹은 그 다른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의 좀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를 바라면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비티를 통해서 그 꿈꾸는 목표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길 네네네.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까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냥 초심 잃지 않고 그다음에 외부의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또 자극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네. 저희는 사실 메인 내시면은 기술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변명거리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비티의 박종일 CT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다양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 이번 주에도 가득가득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것 담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